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구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은행들과 그리고 5월부터 예상인 QT가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미국 은행들이 어떻게 그 QT에 대응을 할까, 양적 축소에, 페드의 양적 축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행들의 그 현재 QT가 진행됐을 때 페드는 자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국채나 MBS를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확히는 그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그냥 만기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재무부가 그 만기 도래 청산분을 또 신규 발행을 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페드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 그리고 은행, 그리고 뭐 또 해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그 국채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은행이 소유한 미국 국채 그리고 MBS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본 건데요. 대략 2011년 요때부터 현재 지금까지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를 늘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간으로 한번 보면요, 10년, 2년 이렇게 딱 그 기간으로 보면요, 그 이전에는 대략 한 10년간 1.5조, 즉 1조 5천억 달러를 이 국채와 MBS를 매수를 했어요.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그 코로나 이후에 짧은 2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같은 금액의 그 국채와 MBS를 매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한번 월별 금액으로 한번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월별 이렇게 뭐 그 이전에는 보시면은 당연히 조금 샀다가 뭐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다시 되팔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에 보면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차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들의 총 자산 분해, 즉 분모를 자산 규모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국채, 그리고 MBS, 모기지 증권이죠. 요 MBS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요거는 대략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건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은행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채나 이런 MBS 채권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95년경에 전체 자산에서 국채 MBS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살짝 넘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 전고점을 비율로 보면은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적어도 은행들은 QT가 진행이 됐을 때 그 새로 국채나 MBS를 더 매입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 역사를 보면은 대략 한 50년의 역사를 보면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T를 진행했을 때 페드가 양적 긴축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거 있었죠.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즉 그 기존에 있었던 레버리지 비율을 좀 보강한 건데요. 이거는 바젤 3에 의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더 강화된 건데요.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 있죠. 그 큰 은행들은 이 SLR을 할 때 이 분자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전체 자산이 들어가는데, 자산분의 자본이 미국의 큰 은행들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페드가 양적 긴축을 했을 때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누고요. 뭐 국채를 인수하는 주체를 크게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눴을 때 비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이 SRL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예금을 깨서 예금을 동원해서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비은행은 예금 뭐 예를 들어 $100가 줄었다. 그러면 자기가 새로 매입하는 UST가 $100만큼 늘어나겠죠. 그럼 요 과정을 거치면서 페드는 대조표가 자기가 자산에 갖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부채에 갖고 있었던 게 UST와 지급준비금이 동일하게 $100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은행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과 예금이 동일하게 $10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은행이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은행이 사는 경우에서는 페드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 대차대조표가 1번과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는 이 UST, 미국 국채를 뭘로 사느냐?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급준비금을 털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준비금 마이너스 UST 플러스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 또는 자산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갖고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번 케이스에서는 은행 자산 규모가 감소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 갖고 오냐? SLR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SLR은 자본 나누기 자산 또는 자산분의 자본인데 자본은 보통 큰 이유가 없으면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자본 규모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겠죠. 근데 자산이 감소했다. 분모가 작아졌다. 그 얘기 뭐냐면 SLR 비율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SLR 비율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은행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산을 대출을 한다든지 어떤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특히 대출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경제에 만약에 이 경제가 지금 돈이 안 돌아서 어렵다든지 또는 어떤 뭐 특정 부문에서 굉장히 돈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이제 자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규제 때문에 은행이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SLR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요, 은행 자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본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SLR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QT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이 UST 또는 MBS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QT는 진행이 되기가 초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QT가 초기에는 초기부터 순탄한 QT는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부터 큰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은 JP모건이죠. 거기에 회장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아주 매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양한 JP모건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QT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큰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될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국채 이자율이 쫙 올라간다든지 또 MBS 이자율이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이 채권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거고요. 그건 또 더불어서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올해 실물 경제에 있어서 다이먼 회장은 올해는 불경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불경기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현재 불경기를 예측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JP 모건의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는데요. JP 모건의 SLR 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보면은 1년 전에 21년 1쿼터니까 1사분기죠. 21년 1사분기에는 SLR 비율이 6.7%였어요. 대형 은행들은 지금 미국의 큰 은행들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6.7%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인 작년 말 21년 4쿼터, 21년 4사분기에서는 얼마로 줄었냐면은 5.4%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가 4월에 있었으니까요. 3월까지 22년 1사분기까지 그거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줄어가지고 5.2%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5.0%에 가까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JP 모간의 SLR 비율이 이제 5.0%에 가까웠으니까 특별히 현재 새로운 뭔가를 이 SLR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다이먼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갖고 있었던 국채 가격들이 국채나 또 MBS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만기까지 그러면 이미 떨어진 거를 손실을 보고 처리하느냐 그거보다도 만기까지 가져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이제 국채와 MBS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매입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매입할 계획 없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JP 모건은 아까 얘기했던 요 2번의 경로 요걸로는 가지 않겠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QT가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한 QT에 쏟아져 나오는 국채와 MBS를 인수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은행인데 JP 모건이 안 하면은 다른 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다른 데도 굳이 이걸 안 하겠죠.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험난한 QT가 초반부터 예상이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0년물이 지금 현재 10년 국채가 현재 2.8% 정도인데요. 뭐 한 이게 4%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스티프닝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 모건의 실적 발표에서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는 아니고 예상이에요. 예상을 하는 건데 어떤 예상을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금리가 1% 올라가면은 여기 100 bp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올라가면은 우리 그 JP 모건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게 값을 좀 정확하게 그 감을 느끼려면은 2021년에 JP 모건의 그 순수익 넷 인컴이 48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냐 이게 얘기한 게 50억 달러예요. 그럼 굉장히 큰 값이죠. 이게 3% 올라간다? 그러면 150억 달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작년 수익에. 그래서 요거가 JP 모건이나 다른 은행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은행별로 각자의 수익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동소이할 거고 그리고 아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은행들은 요런 얘기는 안 하겠죠. 오늘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랑 즉 그래서 이자율 인상은 은행들한테는 아마 큰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지난번 금리 인상 시기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지난번 2015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금리를 0%에서 2.4%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저건 얼마였냐면요. 예금 금리는 얼마였냐면은 0.06%에서 0.10%로 올라갔어요. 이 파란 게 기준금리고요. 요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요게 예금금리인데요. 예금금리는 거의 안 올라갑니다. 요런 기준금리 대비 기준금리의 변화분의 예금금리의 변화, 이거를 우리는 디파짓 베타라고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18년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19년 금리 상승기에 지난번 거를 보니까 0.06에서 0.10이니까 0.04만큼 변했죠. 분자는 0.4. 그 다음에 0.4에서 2.40이니까 2만큼 변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0.0이에요. 즉 1%포인트 올라갈 때 예금 금리는 0.02%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금 금리는 별로 안 움직인다는 거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금자의 예금 이동이 매우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제한적이고, 이거는 은행들의 굉장히 실적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QT하고 어떤 영향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SLR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대체 QT가 지금까지는 뭐 대충 이제 큰 그림에서 초반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QT와 금리 인상, 그리고 은행들의 SLR, 그리고 또 다른 주체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